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양적 연구는 사회 현상을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거고, 질적 연구는 사회 현상을 그 현상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연구였어요. 그러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각각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 자료 수집 방법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실험법,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이 있어요. 저번 시간에 수업했다시피 질문지법은 많은 양의 설문지를 사람들한테 뿌렸다가 거두는 것. 그게 끝이거든요. 되게 많은 양의 내용들, 많은 장수를 사람들한테 뿌렸다가 걷어서 되게 많은 인원을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만큼 이게 통계 처리에 유리하거든요. 양적 연구에서 많이 쓰고요. 실험법도 실험을 통해서 이런 수업 방법이 학생들의 성적을 얼마나 올렸는지, 아니면 이런 급식의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런 식으로 수치화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양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에요.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 각각 질적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질적 연구는 사회 현상에 담겨 있는 깊이 있는 생각을 끌어내기 위한 거라서 면접을 통해서 사람한테 캐물을 수도 있고요. 참여 관찰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전반적인 생활을 살펴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그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문헌연구법은 남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찾아보는 거예요. 남이 만든 책을 찾아보든지, 통계청에서 자료를 찾아보든지, 논문을 읽던지, 이런 것들, 아니면 남이 만든 영상을 보든지, 남이 찍은 사진을 보든지, 무조건 남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살펴보는 걸 문헌연구법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모든 연구를 시작할 때 그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모든 연구에서 다 사용한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두세요. 질문지법과 실험법은 양적 연구에서 쓰고요.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 질적 연구에서 쓰고, 문헌연구법은 양적, 질적 연구 다 사용이 된다는 거. 요거 일단 기억해 두세요. 오늘은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까지 이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지는 연구자가 만들겠죠. 연구자가 질문지를 만들어서 이걸 몇십 명, 몇백 명의 사람들한테 뿌려요. 그래서 뜻을 봐봐. 미리 작성해 놓은 질문지를 조사 대상자한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펜을 드는 사람은 누구야? 그렇지, 질문지에 답을 하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이 1번, 2번, 3번 문제에 응답을 하면서 이 설문조사에 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0장의 설문지를 뿌리고 거두면 이걸 가지고 찬성 몇 퍼, 반대 몇 퍼, 좋다 몇 퍼, 싫다 몇 퍼, 생각 없다 몇 퍼, 이런 식으로 수치화된 자료를 모으게 되거든요. 양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통계 분석을 하고요. 근데 500이면 500, 100명이면 100명, 조사 대상자한테 똑같은 질문지를 제시하게 되는 거지, 똑같은 게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구조화,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집단과 표본집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쌤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어떤 연구자가 이런 식의 의문을 품었다고 보자. 고등학교에서 성별에 따라 급식 만족도가 다를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성별에 따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급식 만족도가 다른지를 지금 연구하고 싶거든. 그럼 내가 조사해야 되는 전체 집단은 이게 되지.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전체를 조사해야지. 이걸 모집단이라고 그래요.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그래.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전체를 다 연구를 하겠어? 그래서 내가 실제로 조사를 할 때는 구미에 있는 고등학생들한테만 설문조사지를 뿌렸고, 그럼 이 구미에 있는 고등학생이 내가 실제로 조사를 한 학생이기 때문에 이걸 표본 집단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내가 구미에 있는 고등학생들한테만 설문지를 뿌린 걸 가지고 내가 전국 고등학생들한테 일반화를 할 수 있을까? 안 되겠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은 내가 원래 조사를 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내가 일부만 뽑아서 연구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 일부를 표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표본이 한쪽에 치우쳐 있게 되면 이 표본만 가지고 조사를 한 걸 전체 집단에 일반화시키기가 힘들겠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내가 원래 조사를 해야 되는 모든 사람을 모집단이라고 불러. 어미 모자를 써서 모집단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을 조사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만을 내가 뽑아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걸 표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한 걸 내가 전체 집단에 그렇다라고 일반화를 할 거야. 그런데 이 일반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표본이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안 되고요. 되게 골고루 뽑혀야 돼.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화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표본을 표출할 때 무작위 표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연구자가 특정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뽑다 보면 진짜 한쪽에 치우쳐 있게 되거든. 근데 그런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냥 눈 감고 제비뽑기를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인 거야.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업체가 있어. 근데 이 업체는 당연히 다음번에 계약을 또 성사시키려면 당연히 높은 급식 만족도를 기대하게 되거든. 자, 그러면 급식 만족도를 높게 하려면 누구한테 설문지를 뿌리는 게 좋을까? 생각했더니 체육 수업을 마치고 지금 당장 배고파하는 남학생한테 설문지를 뿌리면 만족도가 높게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체육 수업이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남학생한테만 설문지를 뿌려서 거뒀어요. 그리고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금 우리 학교 아이들의 급식 만족도를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원래 조사를 할 때 내가 조사해야 되는 전체 모집단은 원래 우리 학교 학생 전체였어. 그런데 그 중에 다 조사하기가 힘드니까 일부인 표본만 뽑아서 조사를 하는데 그 대상이 체육 수업 후 배고픈 남학생이었다면 그 설문조사 결과를 우리 학교 전체 학생한테 일반화를 시킬 수가 없겠지. 그래서 안정적인 표본을 뽑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눈 딱 감고 제비 뽑기 해서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물론 이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 우리 학교 학생이 지금 1000명인데 그 중에서 내가 10명만 뽑아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자. 1000명 중에 10명을 뽑았더니 마침 남학생만 뽑힐 수도 있어. 그런데 이런 위험성을 조금 더 낮추려면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남학생만 뽑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많이 희박하기도 하고 혹시나 하는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10명만 뽑는 게 아니라 100명, 200명, 300명을 제비뽑기로 뽑는 거야. 그러면
10명 뽑을 때보다는 300명을 뽑는 게 그렇게 치우친 사람들만 뽑힐 확률이 더 적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원래는 연구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해야 되는 사람을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불러. 그런데 모집단을 전체로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일부만 뽑아서 연구를 한다고요. 그 일부를 표본 집단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표본을 일부를 뽑아서 연구를 하고 전체에 일반화를 할 건데 그 표본을 연구자가 의도를 가지고 뽑게 되면 특정한 집단에 치우치게 되니까 그 의도를 배제하기 위해서 무작위 표집, 제비뽑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정말 우연의 일치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골고루 사람들이 뽑히게 돼. 그리고 그런 우연의 위험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는 10명 뽑을 걸 100명 뽑고 200명 뽑고 300명을 뽑게 되면 그래도 얼추 우리 학교 전반적인 여론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일반화의 성공 요건은 연구자의 의도를 배제하기 위해서 무작위 표집, 제비뽑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마지막 특징, 문서화된 질문지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전화 설문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요거 잘 봐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번 6월 모의고사 때도 나왔던 건데요. 쌤이 만약에 이 수업을 하고 너네가 6월 모의고사를 쳤으면 9월 모의고사를 쳤으면 맞췄을 텐데 좀 아쉬운 생각도 들어요. 자, 이제 요거 공부하고 9월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와닿을 거예요. 자, 질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지는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 처음 나와 있는 질문과 밑에 나와 있는 선택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봐봐. 당신은 자녀의 미래 직업과 연봉이 어느 정도이길 희망합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미래 직업과 연봉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서 어떤 거에 대답해야 되는지가 혼란스러운 거야. 한 문항에서는 한 가지만 물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미래 직업은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연봉은 높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래 직업이 조금 전망이 좋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으면 사실 돈이야 상관없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한 문항에 하나만 물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묻고 있어서 답하는 사람이 뭐에 대해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건지가 좀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야 됩니다. 두 번째,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공부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성교제를 허락하겠습니까? 야, 이렇게 물었으면 누가 이성교제를 허락하겠어? 지금 특정한 답을 유도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문제고요. 세 번째, 당신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너네 텔레비전 시청 얼마나 하니? 라고 물었을 때 이게 애매해. 하루의 시청 시간을 묻는 건지, 일주일의 시청 시간을 묻는 건지, 한 달 동안의 시청 시간을 묻는 건지 그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혼란을 주는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이 3번과 같은 것들을 가려내는 게 더 어려워요. 자, 이제 4번에 내려가 볼게요. 요거는 선택지랑 관련된 건데 요거 동그라미 1, 2, 3, 4 봐봐. 뭐가 문제인 것 같아? 보면 50세를 넘어서는 51세부터는 선택할 답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지. 모든 상황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지. 그래서 포괄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항들을 포괄하고 있지 않아서 51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답을 할 곳이 없는 거야. 자, 이제 5번 문제.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사교육을 받습니까? 지금 하루에 몇 시간인지 기준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은 2시간 이하, 동그라미 2번은 2시간 이상. 2시간이 겹쳐 있지. 그러면 1번에도 답할 수도 있고 2번에도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버리잖아. 중복되어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배타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중복되면 안 돼요. 동그라미 6번, 당신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1번 매우 만족, 2번 만족, 3번 보통, 4번 불만족. 지금 보면 여기에 5번 해서 매우 불만족이 있어야 안정적이게 보이지. 지금 답지에 균형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이렇게 되면 만족한다 쪽에서 응답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응답을 유도하는 가능성도 생겨버리게 되거든. 그래서 응답 항목은 상호 균형적이라서 한쪽 답에 치우치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요게 단독 문제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잘 봐주세요. 자, 이제 질문지법의 장단점입니다. 장점은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는 데 유리해요. 이만큼 500명, 1000명 단위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질문지법밖에 없어. 그래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교적 효율적이고요. 되게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답할 때 생각해봐봐. 너네 급식에 대해서 만족해 안 만족해? 동그라미 1번 매우 만족, 2번 만족, 3번 보통, 4번 불만족, 5번 매우 불만족.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5개 중에 한정돼 있잖아. 그럼 내가 통계치를 딱 봤을 때 매우 만족이 30%고 보통이 20%고 불만족이 10%네 라고 해서 분석 기준이 명확하고 통계 처리가 용이해서 비교 분석이 적합해요. 만족도가 만족한다는 게 불만족보다 10%가 더 높아 비교 분석이 적합하고 정확하고 객관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글자를 읽어야 되잖아. 글을 못 읽는 사람한테는 활용하기가 곤란하고요. 이게 설문조사를 직접 또 해보면 질문지는 나눠줬는데 이게 땅바닥에 버려지거나 찢어지거나 밟히거나 이렇게 해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리고 기둥 찍는 사람도 많아. 질문 읽기 귀찮아서 기둥을 쫙 찍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질문지를 잘 만들었다고 해도 응답 결과가 정확하지가 않겠지. 그리고 내가 일부러 조사에 악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나는 만족하는데 불만족한다고 표시할 수도 있어.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질문지 나눠주고 걷어질 때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못하니까. 그리고 표본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걸 일반화하기도 곤란합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2번 갈게요. 면접법은 면접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얻는 건데요. 대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답변을 듣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캐묻는 게 가능해. 되게 깊이 있는 얘기를 끌어낼 수 있거든요. 질적인 자료를 수집할 때 활용이 되고 그 상황 맥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끌어내는데 유리한 자료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조사 대상자가 아무런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이 대상자가 이 사람이 지금 대답할 기분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약간 지금 힘들죠? 그러면 지금 초콜릿 하나 먹으면서 조금 기분을 좀 이게 조금 기분을 좀 풀어볼까요? 제가 답할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기다려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는 이 분위기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캐낼 수 있어. 그리고 약간 이 사람이 저 오늘 지금 많이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힘들다 해서 끝나지 않고 왜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는 식으로 약간 상황에 맞춰서 질문을 다르게 할 수 있거든. 근데 아까 설문지법은 그냥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정해져 있었잖아. 그런데 면접, 대화를 할 때는 그 대답하는 사람의 분위기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읽고 그 상황에 맞춰서 질문을 바꿔갈 수 있어요. 되게 유연해서 융통성 있는 방법이라고 특징이 주요하게 나와요. 그리고 면접을 할 때는 소수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하게 되고요. 대화를 많은 사람이랑 나누지 못해요.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래퍼 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래퍼는 신뢰관계, 친밀감을 얘기하는데요. 친밀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깊이 있는 정보를 끌어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면접자는 피면접자가 면접에 협조적인 태도를 갖도록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네도 담임쌤이랑 어느 정도 유대관계가 갖춰져야 너네 깊이 있는 속내를 끌어낼 수 있잖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쉽게 말 못하잖아. 그래서 이건 거 라포르. 이 래포 형성이 면접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하느냐의 관건이 되기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지. 자, 장점과 단점을 가려볼게요. 장점은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해요. 생각을 깊이 있게 물어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응답을 거부하거나 무성의하게 그냥 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도 그 분위기만 가지고도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끌어낼 수 있고요. 너무 무성의하다, 대답을 잘 안 한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살짝 달래서 대답을 이끌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설문조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글을 못 읽어도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맹자한테도 실수를 할 수 있고요. 상황마다 질문을 바꿀 수 있어서 유연성과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한 명만 대화를 한다 해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럼 내가 많이 조사를 못하니까 한 10명, 15명, 20명 되게 작은 연구 대상 자체의 숫자가 작지 그 전형적인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까 북한 이탈 청소년의 생각을 연구할 때도 그 생각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선별해야 돼. 근데 그걸 선별하는 작업이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괜히 면접하는 사람이 과잉으로 해석을 하거나 자기의 기분으로 잘못 해석을 해서 주관적인 가치가 자료 해석 과정에 개입될 우려가 크다는 거. 이게 질적 연구의 단점이라서 질적 연구랑 연결 지어서 이해하면 될 거예요. 이제는 참여관찰법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참여관찰법은 이렇게 원주민처럼 너네 이 원주민이 왜 이런 춤을 추는지 알겠나? 어때? 사실 원주민이랑 대화도 안 통하고요. 근데 대체 이 춤이 원주민들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왜 이런 춤을 출까? 내가 설문지를 뿌릴 수도 없고요. 면접을 할 수도 없어요. 대화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겠어? 알고 싶으면 일단 이 사람들이랑 같이 살면서 이 춤이 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같이 살면서. 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 아무튼 사람이랑 같이 살면서 이 사람들의 생활상을 관찰해보고 그걸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이걸 참여관찰법이라고 불러요. 참여관찰법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연구 대상자의 활동에 직접 참여해서 있는 현상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걸 얘기합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서 그때그때 관찰했던 걸 기록하는 게 중요해. 그걸 문화기술지, 문화를 기술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깊이 있는 생각을 연구하기 때문에 질적 자료고요. 연구자는 그냥 가만히 그 사람들을 관찰하는 게 중요해. 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원주민이나 이 연구 대상자들이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그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가만히 관찰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비구조화, 비표준화된 틀이 없는 자료 수집 방법이고 연구 대상자의 생활에 조작을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요. 시간과 비용이 진짜 많이 들어요.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기어츠라는 학자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발리 닭싸움 연구를 조사하기로 했어요. 자, 읽어볼게요. 현지 조사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닭싸움을 구경한 기어츠는 그 문화적 관행 속에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발리에서는 닭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구경꾼들이 돈 내기를 한다. 그런데 이들이 내기를 하는 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과 다르다. 발리인들은 각자 주머니 사정이나 승패 확률에 따라 돈을 거는 게 아니라 싸움 닭의 주인이 자신과 친족이거나 같은 동네 사람이면 그 닭에 돈을 건다. 같은 동네에 살고 친족 관계가 가까울수록 거는 돈의 액수도 점점 더 많아진다. 만약 자기와 같은 친족 집단에 속하거나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의 닭이 싸움을 한다면 상대방이 닭이 이길 것 같더라도 그 닭에 돈을 걸어서는 안 된다. 기어츠는 닭싸움이라는 관행에 대한 면밀한 구창을 통해 발리인들이 지니고 있는 세계관, 특히 친족 관계와 마을 공동체의 소속 관계를 중심축으로 해서 전개되는 생활 경험을 놀이라는 형태로 표현한 문화적 형식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지금 발리 닭싸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이랑 살면서 이해하는 과정이 보이거든. 굉장히 긴 과정이 보이고요. 이 학자는 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생활을 관찰하기 위해서 어떤 조작도 관여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지금 사회학자가 시카고의 갱단을 만나서 조사를 하는데 보면 사례 각자 읽어보고요. 관찰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세밀한 생활들을 상세히 기록할 수 있었다. 10년에 걸친 연구 과정을 통해 그 갱단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쌤이 초점을 두고 싶은 건 맨 마지막에 줄친 거예요. 대상을 관찰하는 중에 이제 고민이 드는 거야. 학자는 이 갱단이 어떤 식의 삶을 사는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단 말이야. 그래서 10년 넘게 이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왜 이렇게 사는지를. 근데 보다 보면 도박을 하는 사람, 마약을 하는 사람, 싸움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야. 근데 인간의 양심상 마약하는 걸 보면 어떻게든 말려야 하잖아. 그런데 연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걸 건드리면 안 돼. 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생활상을 관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으로는 말려야 하지만 연구자는 가장 완벽한 연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생활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말려야 하는지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 읽으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참여 관찰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인 고민을 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장단점을 가보겠습니다. 자, 장점은 일단 원주민 사회처럼 아무 사전 지식이 없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못하고 설문조사지도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설문지를 만들 거 아니야. 면접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대화가 될 거 아니야.
일단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는 무턱대고 가서 관찰하는 게 직방이에요. 그래서 연구 대상자에 대한 축적된 지식이 부족하거나 보다 생생한 자료,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사람들의 생활상, 생생한 자료를 얻고 싶을 때 이용됩니다. 사실 질문지나 면접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자료가 아니라 어느 정도 기억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라서 기억은 왜곡될 가능성이 크거든. 생생하진 않아요. 그래서 참여관찰법은 그 생생한 모습 자체를 본다는 점에서 유용하고요.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유아나 언어가 다른 사람처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질문지법 면접이 사용하기 어려울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민 연구 같은 거. 단점은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서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아까 발리에서 닭싸움 연구하고 싶은데 닭싸움을 10년 동안 안 해.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지? 자, 두 번째.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돌발 상황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시카고 갱단을 조사를 하는데 얘네가 평소에 쓰던 마약은 요 정도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엄청나게 세게 마약을 하는 거야. 이런 돌발 상황을 연구자가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관찰을 하면서 연구자가 왜 우리 설문지는 예, 아니요로 판가름 낼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일상을 관찰하면서 연구자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치가 해석에 개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닭싸움 할 때, 아까 친족의 것일 때 더 많은 돈을 건다라고 이 사람은 해석을 했잖아. 근데 혹시 이게 솔직히 잘못 해석될 가능성도 있는 거지. 사실 그 사람들이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라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라서 내가 돈을 더 많이 건 건데, 학자는 친척이니까 많이 걸었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야.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시카고 갱단도 평소에 사용하는 그 사람들을 10년쯤 관찰하다 보니까 뭐 대마초 피는 거 정도야 라고 생각이 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대마초 피는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연구자가 나 이제 너 관찰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 관찰 대상이 된 사람들이 괜히 의식을 해서 평소랑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측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실험법과 문헌연구법을 학습하고 자료 수집 방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